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오산 공군기지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등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인 마린 1을 타고 첫 방한 일정으로 찾은 곳은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기지 전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도 파격적으로 직접 현장에 영접을 나갔습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한미 동맹의 상징인 바로 이곳 평택 기지에서 한미 장병 여러분들 함께 경의하는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 장병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새로 조성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 미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우리 정부가 건설비의 92%를 부담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의 상징인 평택 기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것은 대북 압박 메시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용산에서 이전을 마친 미 8군 사령부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청와대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방문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젠틀맨 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치켜 세우고 협상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어제 일본 방문 때도 마찬가지로 트위터에 멋진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치고 있다고 쓰고는 아베 총리의 면전에서 불공정 무역을 주장하며 인상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미군 기지에 영접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오래 붙들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한미 장병들과의 점심 식사에서는 덕담과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And it is true. We were glad to have this beautiful fancy. I said, no, I want to have with the troops and on the United States side. And it's wonderful to see how well you get along together. 그 사이 또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 양국 장병들과 함께 점심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평택 미군 기지에서는 불쑥 FTA 관련 얘기를 꺼냈습니다. We have a terrific meeting scheduled on trade in a little while with President Moon and his representatives. 청와대 공식 환영식에선 FTA 개정 협상 우리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손을 꽉 쥡니다. 6초 이상 지속됐습니다. 이어지는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나란히 섭니다. 미군 기지에서와는 달리 인상을 한껏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갑자기 활짝 웃어 보입니다. 두 정상은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어설픈 듯하면서도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는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모습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가을 정치가 깊게 배인 청와대 소정원 곳곳을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함께 걷습니다. 녹지원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두 나라 어린이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두 여사는 한국과 미국 국기의 3색으로 짠 한미 동맹 목도리를 둘러줍니다. 자신과 남편의 모습을 그린 뜻밖의 선물을 받자 멜라니아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Who is this? Me? It's very special. 두 나라 영부인은 상춘제에서 차를 마시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감을 말려 만든 곶감 초콜릿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평창의 고요한 아침차를 대접했습니다. 김 여사는 북핵 문제를 걱정하면서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전 세계가 걱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멜라니아 여사는 주한 미국 대사관 행사에 참석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I am sure you are all very excited to host next year's games. It will be an amazing opportunity to bring the world together through our shared love of sports. 멜라니아 여사는 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더 많은 여학생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남학생과 동등하게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주영 실장은 지금 너무 심각했어 지금. 일부에서 전희경하고 자유한국당의 그 개싸움이 등장하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 없으셨어요? 제가 역시나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못 따라가겠죠. 네. 아니 근데 그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데 아직 3년이 안 돼서 그랬어요? 네. 3개월밖에 안 돼. 그래서 운동권 이야기할 때 잠깐 본인이 그 끼어들 틈이 있었는데 운동권 이야기할 때 운동권 안 해봤으니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때는 학생운동이 없지 않았나? 네, 저희 때는 거의 없었고. 네. 그러니까 IMF 이후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취직, 직장 뭐 이런 게 중요하지. 네. 적자 생존에 뭐 이런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대 담론에 관심을 이제 그래서 갖기가 어려웠기도 하고 우리가 학생운동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운동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의도대로 학생운동이 없어진 건 아니죠. 경제가 어려워져서 학생운동이 없어지는 이건 우리가 꿈꾼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대학생 단체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들이 사회를 끌어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야당보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민주 세력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20대 한 초중반의 전대의부장, 뭐 한총련 의장, 뭐 이런 사람들 정치권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거 이렇게 이제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12월쯤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거론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김성태, 그 다음에 홍문종, 나경원 이런 분이에요. 홍문종. 친박 의원이 거론됩니다. 이분 핵심 중에 핵심이죠. 거론되는 게 한 사람이면 친박 전체가 의견 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나경원은 약간 살짝 덕고다닌 느낌인데 예. 대중성 갖고 밀어붙이려고. 그다음에 이제 이주형이 아니라 이주영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일준 의원 이게 전부 다 친박 아닙니까? 그중에 이제 단일화 하겠죠 또 뭐. 홍문종으로 단일화.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장도 가져와야죠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버텼으니까. 예, 네. 이거 원래 여당 몫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어요. 오전부터 생중계 하다시피 지금 다 보여줬거든요. 네. 에어포스원을 타고 와서 오산 공군기지 내려가지고 거기서 가깝게 있는 평택 험프리스로 가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짠 하고 나타나는. 난 그거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무슨 생각이요? 굉장히 극빈을 극진하게 대우한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해. 이런 관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게 전 진심이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혈맹 맞습니다. 혈맹.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젠틀맨이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하잖아요. 네. 심지어 일본에서도 그런 트윗을 했어요. 젠틀맨 문. 그러니까 그 젠틀맨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다. 물론 그게 일정 시점에는 그게 아마 연락이 가겠죠. 정말 네. 깜짝 쇼가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하니까 그 국빈 방문이 없어진 이유가 또 있었더만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네. 국가 재정 뭐 전략 차원에서 없앤 거. 그러니까 조지 부시 그 당시가 마지막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트럼프를 국빈 방문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트럼프요? 네. 저는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잖아요. 그리고 이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단순히 북핵 위기나 안보상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라는 독특한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과거에 있지 않던 현상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한테 되게 위협적인 게 경제와 안보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와 안보를 묶어서 북핵 위기의 국면을 살짝 등에 업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더 양보하라는 식. 그래서 이제 FTA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등등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이럴 때
그럼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대로 최대한 예우를 하고 그리고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면도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대로 정말 트럼프를 정성을 다해서 예우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한반도의 조건을 설명하고 뭐 이럴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민주정부 대통령, 전 김영삼 대통령부터 사실 민주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세 분과 다른 면이 있어요. 이분이 피난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적 태도에 있어서 조금 기본은 같지만 느낌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흥남 부두에서 철수할 때 진짜 그때 미군은 흥남 부두 철수민들에게는 구세주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한 은혜를 입은 거고 그리고 그때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문재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게 수사라고 생각들지가 않거든요. 진심. 예, 진심이라고 보고 우리가 어쨌든 남한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남한이 이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굉장히 도움을 준 나라다. 예, 이 부분을 또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정치적으로 독재자를 지원하고 지지해서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을 후퇴시켰다. 그건 또 미국의 어두운 면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위기일 때일수록 그리고 우리 내부의 입장이 다른 미국에 대한 태도가 다르면 다를수록 지향을 분명하게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계속한 게 한미동맹을 기초로 굳건하게 가는 거. 이게 기본이었잖아요. 그게 일부에서 진보적인 분들이 비난도 했지만 그 기조를 결코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 위에 한중 관계도 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외교 안보에 대해서 초기에 걱정이 많았지만 대중관계 풀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께 후한 점수를 주고 그리고 지지율이 반전해서 리얼미터 조사도 70% 넘어갔잖아요. 다시. 저는 갈수록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표현을 제가 요즘 많이 쓰는 편인데 네. 이를테면 이제 운동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도 그런 마인드가 없지 않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미국에 종속적이냐 그러면서 박근혜 비판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이런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은 나는 싫다. 일본 끼는 거 싫다예요. 알고 보면은 미국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근데 지금 미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생기면 사실 심정적으로는 일본도 배척, 중국에 좀 더 붙는 형식의 뭔가 좀 타협점 없는 외교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미국과는 동맹 관계 유지하고 중국과도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해주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전략이라면 일본은 별로 딱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한미일 그 삼각 동맹이라는 말, 예, 그 자체도 우리가 부정해야 되고요. 그 한미일 삼각 동맹은 삼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미일 한 종속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군사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하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 아베하고 얘기한 그 태평양 그다음에 호주 뭐 이렇게 긴 방어막을 칠 듯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뭐냐면 에치슨 라인의 연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에치슨 라인이 구상되었을 때 그 에치슨 라인은 방어막을 일본으로 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빠졌다고 했었죠. 예, 빠졌죠. 처음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38선으로 올린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선으로 그거는 저는 실현될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이번에 저는 제2의 에치슨 라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게 실현된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그 얘기가 어제 흘려진 거잖아요. 어제. 사실은 미국이 무기 판매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지정학적 조건이 있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2의 에치슨 라인이 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과의 관계나
이 관계가 재조정돼야 되는데 저 그거 싫거든요. 저는 아주 싫습니다. 그게. 어쩌면 국빈 방문의 노림수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환대를 해주고 상대방 기분 맞춰주면서 정말 어려운 이야기 못하게 만드는 전략. 그래도 뭐 트럼프는 얘기하겠죠. 그러나 네. 또 예의를 다해야 우리 주장을 또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본에 가서도 트럼프는 트럼프답게 무역에 대해서는 폭탄 하나 던지고 왔더만요. 아,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요, 트럼프가 이제 한중일 방문하기 전에 그 토론에 나가면 정말 괴로웠거든요. 왜냐하면 뭐 일본 뭘 한다, 뭐 일본은 뭐 연예인을 데려와서 뭐 한다 막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러다가 일본이 미국에 푸들대면 그거에 대한 역작용도 있는 거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일본에게 플러스만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뭐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해봤자 말짱 황이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특성이 약한 나라에 강하고 강한 나라에 약한 아주 비열한 캐릭터의 나라죠. 지금 그 아베만 해도 아방카한테 막 지원해주는 그 자금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웃기는 나라인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선 딱 하나는 제가 굉장히 높게 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외교력에 따라서 일본 하위 개념이 아니고 일본을 오히려 이렇게 배제시킬 수도 있는 그런 훌륭한 외교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같이 취하는데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만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을 믿으셔도 되는 게 이념적으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현실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현실은 한미동맹 깰 수도 없고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 일본과의 관계는 정말 가깝고도 먼. 네, 저는 오히려 북한 핵이 위협이죠. 그런데 북한 핵은 미일 중소에 의해서 통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위협적인 어떤 영토적이나 군사적인 위협 세력은 전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예,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침략한 게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북한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한 게 외구잖아요. 외구. 네, 그 기록에 보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일제 36년 강점기도 있었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우리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전희경 씨 같은 분들이 사실은 80년대 운동권을 비난하지만 그 사람들은 친일파 집단이잖아요. 그분이 친박일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 친박한테. 저는 자유한국당을 뜻하는 뜻이에요. 아, 그 세력이 그런 성향이 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력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측면에서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비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외교하는 입장이라는 건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국익. 네. 실질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들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뭐 청와대에서 지금 정상회담도 하고 만찬도 하고 저녁에 무슨 음악회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나가는 오늘 국회에서 이제 연설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청와대를 근무하진 않았어도 한 번 가본 것과 안 가본 것의 차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 다 싫어. 하다못해 오바마도 싫어. 요 느낌 갖고 있다가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무슨 뭐 괴물이든 뭐든 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막 우호적인 느낌을 막 주고 그러면 그게 진짜로 우호 설린 관계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분 중에 상당히 다수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위치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명박근혜 네. 기간 동안. 근데 그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약간 귀엽게 보는 구석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만큼 뭐 이렇게 트럼프를 잘 요리해 주느냐 이것도 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환대해 주고 이런 거 있잖아. 100가지 요구할 수 있는 게 사실 한두 가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환대를 해 주면.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전 이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무기들의 성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받아 왔어요. 다 뭐 낡고 뭐 옛날 거고 고철을 샀다든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무기 구입을 필요해서 하더라도 최신 전략 무기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무조건 무기 사면 나쁘다 이거 아니잖아요. 최신 전략 무기를 사면 그거는 뭐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고 돈을 제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만찬하는데요. 홍준표 씨도 갔대요.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라 그랬을 때는 안 가고 그리고 맥메스터 보좌관 바로 옆자리에 앉고요. 또 와튼스쿨 동문 안철수 씨는 지금 한국에 없죠? 저는요 되게 안타깝더라고. 와튼스쿨 동문이 한 명 있으면 좀 분위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는 지금 오늘 저녁에 귀국한대요. 근데 이제 만찬 시간과 안 맞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게 뭐 전 솔직히 저 정도 또래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대주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방송하다 보면 저도 그 입장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이 국익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트럼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근데 이걸 이제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무슨 국빈방문 25년 만에 하는데 대통령 직접 나가고 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게 국익에 도움 된다면 저는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한 거가 뭐 더해서 효과 있으면 뭐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극진하게 예우를 하는 거 그건 비판할 거리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사드 문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중국과의 관계를 사실상 풀어내버린 부분이 단순하게 말하면 원래 미국과 한국은 혈맹으로 뭉쳐져 있었고 전쟁도 같이 했잖아요. 중국과 그 소련 상대로. 그럴 때 사드를 받기는 받으나 이게 당신네들 용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좀 이해해달라는 어떤 외교적인 노력만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게 풀 문제가 사실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박근혜 정부가 그 사드를 안 드릴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어느 날 뒤통수를 빵 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중국이. 특히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예의를 중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진짜 중국에는 거의 특사를 2번 파견한 것과 같고요. 또 이해찬 총리, 노영민 대사 등 전 친중 인맥을 동원해서 애쓴 거 아닙니까? 그 애쓴 것 중에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왜 그때 사드 성능 얘기하고 막 사드 얘기할 때 X밴드 레이더를 전방 후방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북한 핵만 감시하는 것으로 조작할 수 있다. 이게 조절할 수 있다. 이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미세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사드는 북핵에 대한 감시용으로만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새겼으면 좋겠는 게 외교건 정치건 사실상은 태도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느냐. 그 상대방에 대한 최선을 다하느냐 이런 건데 지금 뭐 국빈 방문에 있어서의 뭐 최고의 환영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일종의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태도가 좋아서 결론이 좋으면 좋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오발사고 났었잖아요. 그저께.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인 거예요. 서로 간에 오해가 없으면 오발사고가 나도 전쟁으로 이어질 일이 없는 거거든요. 미국에 조금 나쁜 메시지가 가는 일이 있어도 정상 간에 신뢰가 있으면 오해해서 막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전화통화해보는 거죠. 네. 그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그럼 거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더만요. 청와대에 가서도 뭐 영부인끼리 뭐 차담, 산책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이 일정들을 거치면서 뭐랄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홍준표가 가서 맥메스터 옆에 앉는 것처럼 트럼프가 어떤 캐릭터이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물론 한국에 오기 전에서 유엔 총회 같은 데서도요 보면 트럼프가 좀 약간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대하는 게 있어요. 아주 좋은 일이죠.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을 다루는 데 있어갖고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오히려 좀 아부하는 게 좀 보이는 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맹이 확고해지면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그 수구 보수 세력들 입장에서는 정말 설 자리가 더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아마 하이라이트는 박효신보다는요. 이제 보통은 이제 환영식을 하게 되면 일반 행진곡을 연주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전용 공식 입장곡을 쓴대요. 대통령 참가가 있다는군요.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뭐 테마곡 뭐 이런 게 있다면. 네, 그리고 퇴장할 때는
김영석 씨 아시죠? 작곡가.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같이 생긴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정한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거. 그게 퇴장곡으로 연주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이 뒤에는 탁현민 행정관이 있겠죠? 당연히 행사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통령들이 어떤 행사와는 상당히 달라 보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일단 박효신의 야생화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다르죠. 왜 그런 건 역사 현장이잖아요. 혹시 의원님께서는 청와대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지금까지? 저번에 비밀인데. 비밀. 공식으로 간 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인수위 관련해 갖고 발표할 때. 네, 나는 문재인의 배우다 그 영상. 네, 그건 뭐 공식적으로 한 번 간 거죠. 그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뭐 여러 번 갔고요. 그리고 특히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대외경제협력회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FTA 방송 쪽 책임자였기 때문에 자주 갔죠, 그때는. 그 정문 앞에서 보면 11시 정도 방향에 번관 있고 네. 그 뒤쪽에 관저가 있고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여민관 연풍문 쪽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이번에 제가 가보고 느낀 건 청와대가 되게 더 낡았다 이거였어요. 그 수리를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완전 구중궁궐이 본관이 있고 관저가 있는데 네, 관저는 거리가 저 너무 뒤쪽에 멀잖아요.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민관에 내려와서 지금 업무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래 걷는 거 좋아하시니까 뭐. 거기서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이 트럼프한테는 어떻게 보일까 뭐 이런 궁금증도 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새날 애청자들하고 같이 청와대 한번 가요. 그 앞까지 쑥 간다던데 요새는. 그게 지금 만약에 청와대 관람 예약하잖아요. 7개월 걸려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지금 이번 달에 예약돼 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아, 가세요? 직접 한번 가서 봐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안에 들어가 보려고. 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업계 어때요? 무한 경쟁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방송 초창기 때 후원하고 싶다.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후원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나 봐요? 아니요. 대리운전 사장님이었죠. 그게 박근혜가 그 엄혹하던 시절에 팟캐스트 전체 시장에서 최초의 광고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뭘 줄 것인가. 금액으로 적립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엄혹하던 시절에 큰 힘이 되어준 업체다. 사람이 가져야 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이런 분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대리운전은 1800-6606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에메랄드빛 바다, 총천연색 열대어, 아름다운 하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 세부. 세부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곳. 세부 메뉴판에 오시면 세부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골라노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메뉴판입니다. 세부 메뉴판은 세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여행입니다. 믿을 수 있는 세부 메뉴판에서 세부의 맛있는 곳을 골라보세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해서 세부 메뉴판을 치시면 실시간 세부 여행의 모든 것을 문의할 수도 있고 세부 메뉴판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자유여행도 실시간으로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뉴본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자, 청와대는 청와대인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에 하는 역할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이명박 때 원세훈의 국정원은 NLL 대화록을 발췌본을 이명박한테 보고 있다는 뭐 그런 최근에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때 청와대는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진실한 사람 골라내는 여론조사를 100회가량 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진실한 발언 이후 진박이란 말이 나왔죠. 찰박, 진박. 지금은
홍준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건졌어요. 잔박.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보도가 안 나와도 네. 그랬을 거라고 뻔히 알고 있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증거로 증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 억울해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막 어떤 정보도 없던 시절에 정황 같은 걸로 봤을 때 NLL 대화력은 국정원에서 퍼다가 이명박한테 보여줬겠지 뭐 이렇게. 그게 그때는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음모론 뿌리지 말라고. 근데 제가 요새 느낀 네. 건데요. 새날이 제기했던 의혹들이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는 거죠.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당시엔 음모론이었지만 그러니까 예지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도 보도를 보는데 보통 잘못된 보도를 그대로 소화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건 있죠.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뭐였냐면 사람은 내 수준만큼 정보를 받아들인다인데 그래도 뭐 사람도 있고 일반 공무원들이고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 해서 우리한테 욕을 했던 분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런 어떤 정보나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이런 의도 때문에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렇게 했겠다라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봤던 비꼬아서 봤던 건데 그게 대부분 맞았다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입장이라는 게 사실 비정상적인 시각이었거든요. 상식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네. 다 지금 사실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 정말 이해할 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설마 그랬겠어? 뭐 거기까지 갔겠어? 어땠겠어?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눈높이를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떤 표현으로 말하면 뭐 국정농단이라는 표현도 되는 거고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라는 것도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다는 게 국정원에서 목적성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에다 모든 걸 지워야 되는 입장에서 네. 초법적, 위법적으로 정보를 가져다가 그거를 공격하는 데 썼다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부족하면 사찰해버리고. 그리고요. 이영선 전 행정관이 40억, 그게 40억인지 그 이상인지 모르죠. 국정원이 상납한 40억의 용처에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대요. 제대로 조사받고 얘기했다면 저는 그 내용을 아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지금 대충 예견되는 대로 비선 진료에 썼다거나 또 지금 나오는 건 그중에 한 2억 정도는 갑자기 그 최순실 국정농단 터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급하게 2억을 달라 그래서 줬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최순실 해외 도피 자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 게 사실이라고 확정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거는 그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일파만파해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지금 했다는 여론조사가 청와대 주도는 했지만 일종의 이제 당시 새누리당의 끈앞을들 그 중에 몇 사람만 더 나와도 그래서 지금 김재원 전 정무수석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건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이렇게 이상했던 것들 있잖아요. 막 그 당시에 킬러 공천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100번 했다는 건 총선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개입했을까? 궁금해요. 이런 거 있어요. 지겹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너무 그게 막 하루에도 수백 개씩 보도 개수로만요. 수백 개씩 나오니까 이게 벌써 피로감이 생겨요. 뻔히 다 그랬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역사 속에 그런 표현이 너무 요즘에 이제 너무 일반 명사화 돼가지고 적폐란 말이 약간 좀 강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런 범죄들이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으면 역사의 발전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막 거슬리고 힘든 정보들을 수도 없이 접하게 되면 피로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그랬겠지 뭐. 이렇게 되면 바뀌는 게 별로 없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녀의 범죄성. 네. 적폐에는 왠지 왜 관행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적폐란 말에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적폐청산이란 그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인데 저는 정확히 그런 거예요. 적폐청산 중에 범죄에 해당하는 거는 법에 따라 수사하면 돼요.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런데 적폐인데 그게 검찰 수사로 끝나지 않은 관행과 제도가 있잖아요. 그 관행과 제도까지 끝나야 적폐청산이다. 그런 거죠, 뭐. 근데 진짜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근데 끊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NL 대화록을 들여다본 부분도 이것도 저는 되게 웃긴 게 그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올가매자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있는 사실만 밝혀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NLL을 뒤지면 뭔가 나올 거다. 뒤지는 거잖아요. 박연차를 뒤지면 뭔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뒤지는 거잖아요.
이게 기획적 보복 행위들이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은 반대인데. 그렇죠. NLL 포기가 아니라 어쩌면 북한이 약간 손해보는 쪽,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었고. 네. 이런 이야기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말이라는 건데요, 말.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를 이야기 막 대화를 하다가 이번 건 터지면 내가 뭐 해줄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김포공항에 배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됐어. 막 그런 거 뭘 해주려. 너나 잘 되면 돼. 이렇게 퉁 쳤을 때 모든 말을 거두절미하고 내가 그 친구한테 1억 달라고 했다가 돌아다니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말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가 뭐 어떤 이력 히스토리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했던 말만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농담을 했던 말들이 직접 그 상황을 들은 당사자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3자, 4자를 건너가면서 마치 내가 상대방한테 1억을 요구했다로 들리면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우리 왜 그 어렸을 때 게임 중에 10명이 쭉 서가지고 처음에 무슨 말을 전달해요. 그래갖고 전달하면 전혀 다른 말이. 맞아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NLL 대화록 부분도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뒤집어서 전문을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이걸 들여다보는 것도 불법적인 데다가 또 왜 지금도 그게 계속 나오고 있는 퍼즐 맞추기 같은 건데 지금 김무성이 자유한국당으로 기어 들어가시는 것도 사실은 이거라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정당 조직까지 동원돼가지고 선대 본부장,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까지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그 부분 불법적으로 꺼내서 사실은 거짓 선동해가면서 3대 부정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2012년 대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한치도 벗어나지가 않아요. 네. 이번에 국정원 개혁위가 밝혀낸 것과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NLL이 유출되는 과정이 청와대가 개입됐다. 그거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대통령 보고용의 경우는 이 문건이 국가안보망을 통해서 정정길 실장,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 이렇게 대통령 보고용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그냥 보고용 있잖아요. 이거 복사 방해용지에 출력해 인편으로 배포된 거. 이거는 외교안보 수석실 소속 김태호 대외전략비서관에게도 사본 일부가 전달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김무성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부산 유세에서 공개한 시점이 2012년 12월이잖아요. 그런데 요 12월에 유출한 곳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보고서가 정치권으로 흘러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랑 다른 사안이지만 그 김용판 수사 결과 발표 있잖아요. 그때 김용판이 통화했던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도 있었고요. 새누리당 사람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그런 카르텔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일종의 TF 같은 거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과 당시 새누리당과 청와대와 국정원과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중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김무성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다음에 또 남재준 전 원장이 이제 문건을 전문을 공개했잖아요. 그 공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 뒤 공개했냐? 요것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라고는 하지만 청와대 지시로 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업무론으로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정황들을 보면 청와대 지시 없이 이게 가능해요? 영인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이에요. 네, 안 건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지금 방문진에서 지금 고용주를 해임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김장겸 해임까지 가겠다는 건데 방문진 이사들이 가지 마라. 우리 중요한 일정이 있다 하는데 해외 뭐 연수 시찰 이런 걸 나가버리네. 그렇다 보니까 김장겸 해임안에 대해서 당신들이 해임할 권리 없어였고 가처분 뭐 소송도 막 걸고 이런 방식으로 저항을 하나 봐요.
네, 그거는 이제 수적으로 일단 이사회에서 김장겸을 해임시키자는 이사들이 훨씬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무력화되니까 여행이라도 가자. 그런데 그 여행을 갔다는 뜻은 그렇게 적극적인 저항으로 볼 수 없었는데 돌연 김장겸 해임안 상정 이사회를 앞두고요. 중인 자신들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예. 그 내용이 요겁니다. 공무 출장 중인 자신들의 의결권이 침해당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무 출장 중인 분들에게 이사회 소집 뭐 절차를 알리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출장을 자제하라고 계속 여권 이사들이 설득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소집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주 해임, 김장겸 해임 이렇게 되면 이게 MBC 정상화로까지 어떤 과정을 더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장도 새로 선임해야 될 거고, 네. MBC 사장도 선임을 해야 될 거고, 네. 김장겸만 지금 해임되면 이제 파업 중인 분들은 방송국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제작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 과정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사장도 선임해야 되고, 뭐 통과도 돼야 되고. 예를 들면 보도국만 해도 보도국에 있는 주요 부역한 간부들도 좀 바꿔내야 되려면 사장도 일단 네. 들어와야 되고. 일단 네. 새 사장을 잘 선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MBC 사장의 경우는 워낙 MBC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가능하면 이제 투명한 절차를 해서 사장을 빨리 뽑으면 결국 사장이 할 수 있는 건 경영을 잘하는 것과 인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본 철학이 만드는 자에게 권한을 주자이기 때문에 제작 편성 뭐 자율성은 최대한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작 편집 편성 뭐 등등 언론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게 할 수 있는 사장을 뽑으면 이제 유해 내부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KBS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시잖아요. 근데 KBS도 이사 한 분이 이미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조 쪽에 들은 얘기에 따르면 그 이상하게 옛부터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두신 분들 그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예, 게다가 고대영 사장이 국정원으로부터 200만 원 받았다는 것도 준 사람은 있는데 안 받았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어떤 분들하고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거든요. MBC가 정상화되면 그 후에 답이 서로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언론 자유에 대한 가치는 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희한하게 그 자유가 사실상의 약자, 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능적으로 약간 좀 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 방식으로 보도해서 좀 민심을 잃은 부분도 있어요. 이제는 기계적 균형 말고. 그 파업 중인 언론인들이, 방송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참여정부 때, 자신들이 추구한 게 기계적 중립이었는데, 그 기계적 중립이 과연 맞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었다. 적폐 또는 구기득권 세력이 힘이 완고하게 있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균형을 까면은 이쪽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이 무너지는 그 역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참여정부 네. 때 그런 면이 없지 않았죠. 그러니까 언론이 갖는 속성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는 적폐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각이. 그런데 네. 저는 푸나님을 믿습니다. 왜냐? 제가 그 농담이 아니고요. 참여정부 시절을 쭉 돌아보면 조중동의 나라였어요. 조선일보가 쓰면 의제가 되고 그것을 공영방송까지 받아서 진짜 개혁 정부가 버틸 수가 없는 언론 지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언론 지형대로라면 절대로 당선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걸 극복한 새로운 힘이 있었다. 그게 팟캐스트 SNS 동맹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PS 동맹이라고 이름 붙이죠. 좋아요. PS 동맹. 출신? 포스트 스크립트의 약자입니다. 네. 자, 알겠고요. 지금 뭐 사실은 방송 중간에 여러 가지 또 집안에 안 좋은 우환이 계셔가지고 전화 통화 받고 그러느라고 약간 좀 진정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걸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잘 방송하셨고요. 돌아가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 김일희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공부를 그렇게 막 잘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보면은 저는 이제 유치원을 안 다니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글을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 배우고, 구구단 배우고, 뭐 학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애들은 조금씩 배우고 왔고, 저 때만 해도 그 유치원에 좀 다니고 오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저 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둘째 형하고 큰 형만 보냈어요. 막내 때 저 때는 이제 왜요? 그냥 안 보냈어요, 엄마가. 다녀봤더니 뭐 별 큰 차이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너는 그냥 다녀봐 하고서 한 것 같아요. 약간 버리는 카드로 쓰는 거 같아요. 사명제다 보니까 약간 버리는 카드로 해서 이제 다니면서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면은 뭐 명절 때나 어디 가보면 물어보잖아요, 친척분들이. 이리야 너 공부 잘하냐? 그러면 저보다 공부 못하는 애 한 명 있어요. 맨날 이러고. 그래서 그 친구 전학 갈까봐 이제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늘 살던 친구인데, 근데 또 제일 친한 친구도 그 친구였었어요. 그 당시에. 항상. 왜냐면 걔를 항상 내가 옆에서 감시를 해야 돼. 공부할까봐. 옆에서 감시를 하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늘 감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계속 성적이 안 늘으니까 한글을 알고 할 때부터가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 감이 오기 시작했고요. 6학년 때 이제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전교에서도 한 3등 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내 뒷자리였는데 시험을 볼 때 제가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기 시작하게 된 원인이죠. 그때부터가.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걸로 했어요? 그때는 걔 거는 제가 봤어요. 뒤돌아서 봤어요? 아니 옆으로. 제가 왜냐면 또 눈이 이게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눈알 굴려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은 보이고 걔도 살짝 보여주고. 그래서 적당히 베꼈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거의 내가 너무 비슷하게 쓴 거예요. 쓰고 이제 몇 개만 바꿔야지 하고 바꿨는데 걔가 틀린 걸 내가 몇 개 더 맞힌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막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점수가. 그래갖고 갑자기 6학년 때가 갑자기 막 남자 부반장 갑자기 공부도 못하는 애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드디어 이거가 일이 커지는구나. 왜냐면 부반장 되면 그때만 해도 항상 그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학교에다가 돈도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떡볶이 애들도 사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어려웠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부반장 되면 또 우리 집 돈 많이 나갈 텐데 어떡하지? 제가 고등학교 때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 반 전체가 듣기 시험 평균 90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보기 A, B, C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답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지. 그렇지.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 있는 애가 그럼 반 전체가 한 90점 정도 맞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네. 이야, 대단하다.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걔가 한번 숙였다가 들어보니까 아니야 다시 올리잖아. 다시 애들도 다시. 그래서 뭐 단체 안무처럼 움직이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학교 부반장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대문 어떡할까. 걱정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엄마한테 괜히 부담 주면 어떡하지 하고. 그때 애들하고 막 잘 놀고 막 오락부장하고 그럴 때니까. 갖고 이제 나왔어요. 애들도 성적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반장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갖고 뽑아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컨닝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꽃을 피웁니다. 컨닝에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암기 과목은 잘했어요. 국영수를 못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제 별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로 이 손에다가 적어요. 손에 땀 나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땀 안 나요. 한문 시험 같은 거 할 때 손바닥에다 적고. 저는 손에 땀이 나가지고 그런 거 못했는데. 팔뚝에다가도 적어요. 하고 제 별명이 팔만대장경이었어요. 진짜 팔이 새카만 거야. 팔을 걷으면 팔에 대장경. 한문 본문이 다 들어가 있어. 본문이 다 들어가 있고서 팔만대장경 한문 써 있으니까 팔뚝에. 그 노력으로 공부를 하지. 엄청난 거. 그리고 내가 직접 적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왼팔에다 적거든요. 그래서 전날에 이제 외울 때까지 외우고 안 외워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탁 써갖고 막 그 사이 옆에도 막 적고 해가지고 그리고 시험을 봐요. 내 손을 보면 놀래지 꺼내면 팔만대장경인데 또 하루 끝나면 또 집에 가서 그거 또 닦는 게 일이에요. 다음날 또 준비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딱 이태리 타올로 깨끗하게 밀어야지 다음날 또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가 잘했어요. 왜 팔에 쓰기 시작했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칠판에다가 쓴단 말이에요. 칠판에다가 막 종이 붙이는 애들도 있고 막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야
책상 바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변수가 있구나. 이거 내 몸에 지니지 않으면 팔을 자르고 놔두고 가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지니고 그렇지.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그리고 뭐 종이나 이런 것도 뭔가 부스락 소리가 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팔은 걷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 그럼 볼 수 있는 타이밍을 딱 정확히 계산해서 싹 올려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 다 풀고 나서 모르는 거. 이게 팔 뒤꿈치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대충 알아요. 감을 잡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는 거. 어디다 적었지 이걸 하면서 그 위치를 파악을 해야 그걸 보기 위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술이네요. 네. 기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문 시험이나 그런 거 좀 많이 잘 봤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그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을 때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냐면 중학교 때는 그 국영수가 배점이 세지가 않았거든요. 암기 과목만 잘해도 점수가 웬만큼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뭘 했냐면은 요거는 제가 만든 방법인데 기존에 무슨 뭐 초치기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초치기는. 그게 뭐예요? 시간별로 탁탁탁 뭐 기침하는 거. 예를 들어서 바늘시계 둘이 딱 차고 있어서 뭐 10초간 그러니까 0에서 10초 사이에 1번 10초에서 20초 하면 이제 거의 그 시간대별로 둘이 시간을 딱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많은 문제를 못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 풀어야 돼요. 이거를 답을 알려주는 애가 굉장히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고 나서 이제 왜냐면 20문제 정도 되면 20분을 써야 되니까 초치기에 써야 되니까 굉장히 걔가 그 부담 많이 가져와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군요. 저 진짜 이 방법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제 시간을 더 압축해서 하려면 굉장히 정확하게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하려면. 거의 뭐 첩보원들 막 이렇게. 첩보원처럼. 작전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험 보다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거의 미션 임파서블인데요. 요거랑 이제 그거랑 또 비슷하게 이제 그 발치기도 있어. 발치기. 발치기요? 한 사람이 이제 뒷발을 딱 내놓으면은 이제 뒤에 있는 애가 발로 톡톡 쳐주는 거예요. 한 번쯤 1번, 툭툭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밀리면은 개박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나 쳤는데 야 그거 느낌이 없었어. 그러는 순간 야 한 문제 왜 안 알려줬어? 다 알려줬는데 하면서 이제 그 개박살 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위험해. 리스크가 있어요. 그것도. 대단하다.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진짜 고수들은 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중요한 문제.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 문제 한두 개가 꼭 나요.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문제는 좀 애매한 걸 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약속하는 거죠. 한 번은 네가 일찍 나가라. 그걸 알아서 알려줘라. 한 번은 네가 일찍 나가라. 네가 알려줘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국어, 한 명은 뭐 사회 나눠요. 그래서 어느 나라인데 내가 먼저 나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몰라도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답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호가 이제 1번부터 문제가 뭐 25번까지 있으면 24번 문제다. 24번이 우리 반으로 치면은 그게 마차 번호가 24번이야. 예를 들어서 24번이 마차야. 그러면서 마차야. 부르면 이제 24번 문제인 거야. 밖에서. 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마차야. 라면 먹으러 갈래? 그러면 가나다라 4번. 라로 시작하니까. 뭔지 알죠? 마차야. 와, 진짜. 야, 너 가요 뭐 좋아하니? 가니까 1번. 이거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한 거예요. 인정. 이거는 엄청난 거. 이거는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지. 네, 이거 맞아요. 제가 만든. 인정, 인정. 대단한 애들이 나가면은 이제 빨리 나와라고만 하는 이제 그걸 이용한 그렇죠. 거예요. 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다푼 애들 나가게 하거든요. 네, 그랬죠.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나가서 이제 맞춰 본단 말이에요. 이제 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맞추고 못하는 애들끼리 맞춰요. 잘하는 애들끼리 딱 보고 얘기 들어오면 이거 둘 중에 하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야. 그러면 이제 전교 1등 하는 애 이런 애들 하는 얘기가 거의 맞아요. 그러면 걔한테 정보 입수한 다음에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이제 반 애들 번호 가지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특허를 진짜 대단하다. 이것이 이 정도 머리였었습니다. 제가 8만 대작용도 이게 원초적인 것도 했지만 정말 모르는 건 8만 대작용 기술 들어가고 이제 내년부터는 시험 다 풀어도 교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 안 돼요. 야, 대단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짜 한두 문제 고득점용으로 진짜 이거는 정말 그 디테일한 걸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수능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능 시험은 컨닝하면 안 되잖아요. 수능 시험은 수능 시험은 그 시험지 배치도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 시각이 닿는 거는 그 문제가 다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자체는 사실은 그런 겨를도 없고 다 모르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 보지 않나요? 예, 다른 학교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나와의 싸움이지 뭐 공부하고.
거기다가 요즘은 수능 시험지 보니까 사실 인간이 풀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으로 모든 걸 쏟아냈을 때 겨우 다 풀 수 있는 양이더라고. 양 자체가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를 정상적인 지적 능력으로 풀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저희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요. 어떤 애들한테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맞아. 왜 그러냐면 못 푸니까 그냥 딱 시간을 제껴버리고 이제 어떤 애들은 꽉 차는데 맨 마지막 문제는 전국에서 맞추는 애가 몇 명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풀어라 그러면 못 푸는 선생님이 있을 정도로 어렵게 낸대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애들 나누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점 받는 애는 정말 잘하는 애인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수능 사실 암기 과목 했기 때문에 사회탐구 이런 거 잘했어요. 사회탐구. 뭐 국어도 중간 이상 하고 영어도 그냥 중간 이상 했어요. 근데 수학이 13점이 나온 거예요. 수능 시험에서. 80점 만점인데. 내가 공부를 그래도 안 한 게 아닌데, 이거를. 안 했는데? 안 했는데. 근데 13점은 나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틀려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수학은 이제, 나랑 정말 안 맞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공부를 이렇게 계속 요즘에 아까 전에도 성인이 되고 나면 누가 나한테 이제 시험을 봐라 권유하지도 않고. 그렇죠.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요즘엔.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 난 분명히 내가 머리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보다. 왜냐면 이제 군대 가갖고 이제 책을 읽는 습관을 그때부터 들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잘 안 읽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신문 보고 방송 보고 이렇게 시야가 넓어졌어요. 넓어져서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는 저보다 좋은 학교 나왔는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그 사회탐구 있잖아요. 문제. 샀어요, 그냥. 수능 기출문제 사가지고 둘이 풀어보는 내기하면서. 근데 제가 10개 풀자 7개를 맞춰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풀어도. 근데 그 친구가 저갖고 막 울더라고 나한테. 오빠한테 졌다고. 기분 나쁘더라고 한편으로는. 이게 울 일이니? 내가 더 맞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 뭐에서 알았냐면 복이 나올 때 그 속이는 문구 있잖아요. 이제 그걸 잘 찾아내는 거 옛날보다. 뭐뭐뭐뭐는 절대 아니다. 뭐 이런 거. 약간 요거 못 꼬시는구나. 요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옛날에는 안 보였거든요. 날 꼬시는 멘트, 틀리게 유도하는 멘트들이 눈에 딱 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눈치가 빨라지면서 영리해. 내가 이제는 그거에 도전해야겠다. 더 늦기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번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알아봤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고.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가 개론,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이 들어가요. 1차 시험이고. 그다음에 2차 시험에 무슨 뭐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2차까지 내가 안 보고 1차만 일단 봐야겠다 생각하고 학원을 다니면 좋은데 학원은 또 다닐 시간도 없고 마치기가 어려우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무료로 하는 데들도 많아요. 이제 무료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틈틈 했어요. 그래서 개론이랑 책도 사실 다 띄었거든요. 책도 띄고 민법이 좀 그렇게 어렵더라고. 민법 양이 많잖아요. 일단 양이 어려워요. 많고 무슨 그 거래할 때 여러 가지 디테일한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려운데 하면서 이제 재밌는 것도 있어. 근데 공부를 계속 하긴 했어요. 이렇게 막 하다가 한 달인가 남으니까는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안 봐야 되는 핑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보고 떨어지는 그게 너무 좀 큰 것 같아서. 근데 갑자기 또 접촉사고가 한번 나더라고. 접촉사고가 나네, 이거. 하면서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찾았어. 접촉사고가. 몸이 안 좋네, 이거. 병원에서 또, 공부 한참 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또 이러고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또 이렇게 눕다가 또 시험 보는 전날 행사가 들어왔어요. 강원도 행사가. 그리고 시험 보는 날 또 낮에 행사가 들어왔어요. 딱 오전에 내가 무리해서 가려면 볼 수는 있긴 있어요. 시험을. 근데 이거 아무래도 좀 몸이 무리가 올 것 같은데. 시험 안 봤다는 소식은 이제 썰빵에서 듣기는 했어요. 맞다. 썰빵. 맞아요. 거기서 썰빵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안 했구나. 그죠. 썰빵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개그맨 황현희 씨랑 김대범 씨랑 저랑 셋이서 그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썰빵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혀로 날린다 뭐 이런 방송인데 이걸 김대범 씨 꼭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새날 요거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잠깐 얘기했더니 갑자기 구독자가 200명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안 그래도 하라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그거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시험은 안 봤죠. 이제 내년에 다시 보려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나를 한번 테스트하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피했잖아요. 마지막에 피해줬죠. 왜냐하면은 올해는 또 좋은 일도 많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도 있었고 기쁜 날 시험 보는 순간 내가 또 시험 보고 기분 다운될까봐 연말을 훈훈하게 마무리하려면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보내겠구나 하면서 한번 피해줬죠. 근데 올해가 시험이 엄청 어려웠다는 거예요. 올해가요? 그래도 한번 보지.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식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몰라도 가서 일단 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또 팔만대장형으로 돌아가서 왠지 온몸에다 프레이즌 브레이크처럼 모든 민법 용어 막 온몸에다 적혀 있어가지고 붙었을 수도 있어. 아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막 이유가 좀 생겨가지고 좀 피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느꼈어요.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공부해 시험 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체를 한번 어딘가에 도전하고 자격증 따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인데 한 번 정도는 또 다시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한번 복독방 같은 거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준비하면 느낀 건데 부동산을 볼 때 시험이 어렵다는 걸 잘 알잖아요. 이거 시험 공부하다가 이제 부동산 보니까 그분들 좀 존경스럽더라고. 제가 왜냐면 시험도 있잖아요. 문제도 어렵지만은 내가 이제 접수를 했거든요. 한 3일인가 있다 접수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 많아서. 그러니까 접수한 데가 수원이었어요. 야, 그렇게 사람들이 그 미래를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서울만 갔댔었어도 벌 수도 있었는데 또 수원이니까 접수비도 좀 쌌어요. 만 얼마밖에 안 하고 그래서. 그래. 근데 앞자리 있는 사람, 앞에 그냥 또 꽉 막혀 있는 것보다는 턱 튀어서, 앞에 팍 뻔하게 턱 튄 데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바로 또 제 인생의 시험이었습니다. 웃어 보입니다. 두 정상은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어설픈 듯 하면서도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는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모습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가을 정치가 깊게 배인 청와대 소정원 곳곳을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함께 걷습니다. 녹지원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두 나라 어린이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두 여사는 한국과 미국 국기의 3색으로 짠 한미 동맹 목도리를 둘러줍니다. 자신과 남편의 모습을 그린 뜻밖의 선물을 받자 멜라니아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Who is this? Me? It's very special. 두 나라 영부인은 상춘제에서 차를 마시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감을 말려 만든 곶감 초콜릿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평창의 고요한 아침차를 대접했습니다. 김 여사는 북핵 문제를 걱정하면서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전 세계가 걱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멜라니아 여사는 주한 미국 대사관 행사에 참석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I am sure you are all very excited to host next year's games. It will be an amazing opportunity to bring the world together through our shared love of sports. 멜라니아 여사는 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더 많은 여학생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남학생과 동등하게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주영 실장은 지금 너무 심각했어 지금. 일부에서 전희경하고 자유한국당의 그 개싸움이 등장하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 없으셨어요? 제가 역시나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못 따라가겠죠. 네. 아니 근데 그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데 아직 3년이 안 돼서 됐잖아요. 그랬어요? 네. 3개월밖에 안 돼. 그래서 못 놓고 이야기할 때 잠깐 본인이 그 끼어들 틈이 있었는데
운동권 이야기할 때 운동권 안 해봤으니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때는 학생 운동이 없지 않았나? 네, 저희 때는 거의 없었고. 네. 그러니까 IMF 이후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취직, 직장 뭐 이런 게 중요하지. 네. 적자 생존에 뭐 이런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대 담론에 관심을 이제 그래서 갖기가 어려웠기도 하고 우리가 학생 운동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 운동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의도대로 학생 운동이 없어진 건 아니죠. 경제가 어려워져서 학생 운동이 없어지는 이건 우리가 꿈꾼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대학생 단체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들이 사회를 끌어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야당보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민주 세력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지금 생각하면 20대 한 초중반의 전대의부장, 뭐 한총련 의장 뭐 이런 사람들 정치권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거 이렇게 이제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12월쯤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거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오산 공군기지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등 한미양국 관계자들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인 마린 1을 타고 첫 방한 일정으로 찾은 곳은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기지 전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도 파격적으로 직접 현장에 영접을 나갔습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한미 동맹의 상징인 바로 이곳 평택 기지에서 한미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경의하는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 장병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새로 조성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 미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우리 정부가 건설비의 92%를 부담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기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것은 대북 압박 메시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I think we have lots of good answers from you over a period of time, and ultimately it will all work out. 트럼프는 최근 용산에서 이전을 마친 미 8군 사령부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청와대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방문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젠틀맨 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치켜 세우고 협상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어제 일본 방문 때도 마찬가지로 트위터에 멋진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치고 있다고 쓰고는 아베 총리의 면전에서 불공정 무역을 주장하며 인상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미군 기지에 영접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오래 붙들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한미 장병들과의 점심 식사에서는 덕담과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Truly an inspiration. And it is true, we were planning to have this beautiful fancy. I said, no, I want to have with the troops and on the United States side. And it's wonderful to see how well you get along together. 그 사이 또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 양국 장병들과 함께 점심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평택 미군 기지에서는 불쑥 FTA 관련 얘기를 꺼냈습니다. We have a terrific meeting scheduled on trade in a little while with President Moon and his representatives. 청와대 공식 환영식에선 FTA 개정 협상 우리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손을 꽉 쥡니다. 6초 이상 지속됐습니다. 이어지는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나란히 섭니다. 미군 기지에서와는 달리 인상을 한껏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갑자기 활짝. 저는 그게 수사라고 생각들지가 않거든요. 진심. 예, 진심이라고 보고 우리가 어쨌든 남한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남한이 이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굉장히 도움을 준 나라다. 예, 이 부분을 또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정치적으로 독재자를 지원하고 지지해서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을 후퇴시켰다. 그건 또 미국의 어두운 면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위기일 때일수록 그리고 우리 내부의 입장이 다른 미국에 대한 태도가 다르면 다를수록 지향을 분명하게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계속한 게 한미동맹을 기초로 굳건하게 가는 거. 이게 기본이었잖아요. 그게 일부에서 진보적인 분들이 비난도 했지만 그 기조를 결코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 위에 한중 관계도 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외교 안보에 대해서 초기에 걱정이 많았지만 대중관계 풀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께 후한 점수를 주고 그리고 지지율이 반전해서 리얼미터 조사도 70% 넘어갔잖아요. 다시. 저는 갈수록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표현을 제가 요즘 많이 쓰는 편인데 네. 이를테면 이제 운동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도 그런 마인드가 없지 않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미국에 종속적이냐 그러면서 박근혜 비판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이런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은 나는 싫다. 일본 끼는 거 싫다예요. 알고 보면은 미국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근데 지금 미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생기면 사실 심정적으로는 일본도 배척, 중국에 좀 더 붙는 형식의 뭔가 좀 타협점 없는 외교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미국과는 동맹 관계 유지하고 중국과도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해주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전략이라면 일본은 별로 딱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한미일 그 삼각 동맹이라는 말, 예, 그 자체도 우리가 부정해야 되고요. 그 한미일 삼각 동맹은 삼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미일 한 종속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군사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하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 아베하고 얘기한 그 태평양 그다음에 호주 뭐 이렇게 긴 방어막을 칠 듯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뭐냐면 에치슨 라인의 연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에치슨 라인이 구상되었을 때 그 에치슨 라인은 방어막을 일본으로 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빠졌다고 했었죠. 예, 빠졌죠. 처음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38선으로 올린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선으로 그거는 저는 실현될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이번에 저는 제2의 에치슨 라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게 실현된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그 얘기가 어제 흘려진 거잖아요. 어제. 사실은 미국이 무기 판매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지정학적 조건이 있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2의 에치슨 라인이 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과의 관계나 이 관계가 재조정돼야 되는데 저 그거 싫거든요. 저는 아주 싫습니다. 그게. 어쩌면 국빈 방문의 노림수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환대를 해주고 상대방 기분 맞춰주면서 정말 어려운 이야기 못하게 만드는 전략. 그래도 뭐 트럼프는 얘기하겠죠. 그러나 네. 또 예의를 다해야 우리 주장을 또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본에 가서도 트럼프는 트럼프답게 무역에 대해서는 폭탄 하나 던지고 왔더만요.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요, 트럼프가 이제 한중일 방문하기 전에 그 토론에 나가면 정말 괴로웠거든요. 왜냐하면 뭐 일본 뭘 한다 뭐 일본은 뭐 연예인을 데려와서 뭐 한다 막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러다가 일본이 미국에 푸들대면 그거에 대한 역작용도 있는 거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일본에게 플러스만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뭐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해봤자 말짱 황이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특성이 약한 나라에 강하고 강한 나라에 약한 아주 비열한 캐릭터의 나라죠. 지금 그
아베만 해도 아방카한테 막 지원해주는 그 자금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웃기는 나라인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선 딱 하나는 저게 굉장히 높게 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외교력에 따라서 일본 하위 개념이 아니고 일본을 오히려 이렇게 배제시킬 수도 있는 그런 훌륭한 외교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같이 취하는데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만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을 믿으셔도 되는 게 이념적으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현실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현실은 한미동맹 깰 수도 없고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 일본과의 관계는 정말 가깝고도 먼. 네, 저는 오히려 북한 핵이 위협이죠. 그런데 북한 핵은 미일 중소에 의해서 통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위협적인 어떤 영토적이나 군사적인 위협 세력은 전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예,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침략한 게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북한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한 게 외구잖아요. 외구. 네, 그 기록에 보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일제 36년 강점기도 있었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우리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전희경 씨 같은 분들이 사실은 80년대 운동권을 비난하지만 그 사람들은 친일파 집단이잖아요. 그분이 친박일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를 친박한테. 저는 자유한국당을 뜻하는 뜻이에요. 아, 그 세력이 그런 성향이 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력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측면에서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외교하는 입장이라는 건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국익. 네. 실질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들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뭐 청와대에서 지금 정상회담도 하고 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김성태, 그 다음에 홍문종, 나경원 이런 분이에요. 홍문종 친박 의원이 거론됩니다. 이분 핵심 중에 핵심이죠. 거론되는 게 한 사람이면 친박 전체가 의견 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나경원은 약간 살짝 덕고 다니는 느낌인데 예. 대중성 갖고 밀어붙이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형이 아니라 이주영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일준 의원? 이게 전부 다 친박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단일화 하겠죠, 또 뭐. 홍문종으로 단일화.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장도 가져와야죠, 이제. 그쵸. 지금까지 계속 버텼으니까. 예, 이거 원래 여당 몫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어요. 오전부터 생중계 하다시피 지금 다 보여줬거든요. 네. 에어포스원을 타고 와서 오산 공군기지 내려가지고 거기서 가깝게 있는 평택 험프리스로 가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짠 하고 나타나는. 난 그거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무슨 생각이요? 굉장히 극빈을 극진하게 대우한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해. 이런 관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게 전 진심이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혈맹 맞습니다. 혈맹.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젠틀맨이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하잖아요. 네. 심지어 일본에서도 그런 트윗을 했어요. 젠틀맨 문. 그러니까 그 젠틀맨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다. 물론 그게 일정 시점에는 그게 아마 연락이 가겠죠. 정말 네. 깜짝 쇼가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하니까 그 국빈 방문이 없어진 이유가 또 있었더만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네. 국가 재정 뭐 전략 차원에서 없앤 거. 그러니까 조지 부시 그 당시가 마지막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트럼프를 국빈 방문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트럼프요? 네. 저는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잖아요. 그리고 이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단순히 북핵 위기나 안보상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라는 독특한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과거에 있지 않던 현상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한테 되게 위협적인 게 경제와 안보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와 안보를 묶어서 북핵 위기의 국면을 살짝 등에 업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더 양보하라는 식. 그래서 이제 FTA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등등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이럴 때
그럼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대로 최대한 예우를 하고 그리고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면도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대로 정말 트럼프를 정성을 다해서 예우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한반도의 조건을 설명하고 뭐 이럴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민주정부 대통령, 전 김영삼 대통령부터 사실 민주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세 분과 다른 면이 있어요. 이분이 피난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적 태도에 있어서 조금 기본은 같지만 느낌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흥남 부두에서 철수할 때 진짜 그때 미군은 흥남 부두 철수민들에게는 구세주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한 은혜를 입은 거고 그리고 그때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문재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다라고 얘기할 때